그림 같은 주,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조용하고 아늑한 작은 마을에서 지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워커 가족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겉보기에는 목가적으로 보이지만 닫힌 문 뒤에는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자선 활동과 활발한 사회생활로 알려진 중년 여성 엘리자베스 워커가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 리처드 워커는 성공한 사업가로 모범적인 가장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입양 아들 데니얼은 지역 대학 학생으로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수사는 10월 23일 아침 리처드 워커의 시신이 자택에서 발견되면서 시작됩니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다발성 가격이었습니다. 아니, 존 하디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 도착하여 증거 수집을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그는 미스터리에 직면합니다. 할리마디가 나온더 가다한 하나님마다 하지만 나란 반지마다 아나파리기 아니바지기도 번원비가 많았습니다. 집은 리처드의 서재를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하디 경관은 그날 밤의 사건을 암시할 수 있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며 범죄 현장의 예비 조사를 수행합니다. 바닥에는 핏자국이 있고 책상 위에는 뒤집힌 가족 사진이 놓여 있어 리처드가 사망하기 전 다툼이나 싸움이 있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워커 가족의 이웃인 사라, 그린과 마이클 존스는 자신들의 관찰 내용을 공유합니다. 사라는 최근 리처드와 엘리자베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마이클은 살인 전날 밤 워커 가족의 집에서 큰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덧붙입니다. 엘리자베스와 데니얼은 리처드를 잃은 충격과 슬픔을 보이지만 존 하디는 그들 각자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고 직감합니다. 그는 그들의 알리바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 소지품을 분석하기로 결정합니다. 범죄 현장의 초기 조사 후 존 하디 경관은 엘리자베스, 데니얼, 리처드가 어떤 사람들이었고 무엇이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졌는지 이해하기 위해 워커 가족의 삶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엘리자베스 워커는 항상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헌신적인 아내이자 어머니, 자선활동과 도시의 사교계에서 활동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녀의 에너지와 헌신에 감탄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지만 리처드와의 결혼으로 더 특권적인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해 보였지만 그녀를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불안과 피로를 알아차렸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종종 자기 생각에 잠겼고 미소를 지으며 평소의 이미지를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말하지 못한 부담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리처드 워커는 목표 지향적이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건축자재 회사는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그는 도시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업 수완과 야망은 종종 그를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리처드는 사업에서나 집에서나 엄격하고 요구가 많았습니다. 엘리자베스와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긴장되었고 이는 가까운 친구들과 이웃들의 눈에도 띄었습니다. 가족 내에서는 사소한 문제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로 인한 다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겉모습 뒤에는 자신의 가족 안에서 불안하고 외롭다고 느꼈을지도 모르는 남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입양 아들인 데니얼 워커는 5살 때 워커 부부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의 생물학적 부모는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자녀가 없던 리처드와 엘리자베스는 소년을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데니얼은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지만 동시에 뛰어난 학업 능력을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모두가 좋아했지만 아무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데니얼은 지적인 성숙함과 조용하지만 자신감 있는 태도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안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소외감과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이는 사춘기에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리처드와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아르바오가 연바르반에 다시합니다. 데니얼은 그를 엄격한 멘토이자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동시에 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데니얼이 성장함에 따라 엘리자베스에 대한 그의 애착은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힘든 순간에 그의 위안이자 버팀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모성애 이상의 것이 되었습니다. 리처드와의 결혼 생활에서 외롭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엘리자베스는
데니얼에게서 아들뿐만 아니라 끌리는 남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소통은 점점 더 감정적으로 변했고 상호 지원은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워커 가족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사라 그린과 마이클 존스는 그 가족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사라와 엘리자베스는 자주 교류했지만 그들의 우정은 특별히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사라는 직감적으로 엘리자베스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느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반면 마이클은 좀 더 중립적이었고 가끔 사업이나 시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던 리처드에게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 둘 다 리처드와 엘리자베스의 행동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그것이 이렇게 끔찍한 결말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디 경관은 워커 가족의 개인 파일을 조사하면서 그들의 삶의 그림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족이 겉보기만큼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진, 편지, 기타 개인 소지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는 리처드와 엘리자베스 사이에 커져가는 긴장과 불화, 그리고 엘리자베스와 데니얼 사이에 눈에 띄는 친밀함을 주목합니다. 그는 이 사건에 더 깊은 감정과 숨겨진 동기가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존 하디 경관이 워커 가족의 삶의 세부 사항을 파고들면서 그는 표면적인 균열뿐만 아니라 가족을 내부에서 서서히 파괴하고 있던 깊고 숨겨진 단층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집안에서 단순한 가족 싸움 이상의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리처드 워커는 최근 몇 달 동안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아침 조깅 중에 그를 자주 만났던 마이클 존스는 리처드가 점점 더 내성적이고 짜증을 내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교제를 피하기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자주 거르고 심지어 좋아하던 골프 클럽에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어느 날 리처드가 자신의 가족에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털어놓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를 거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디는 이 증언을 기록하며 리처드가 무언가를 하거나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알아내기 직전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그녀의 행동 역시 변했습니다. 사라 그린은 몇 주 전 엘리자베스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선 행사를 갑자기 중단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이웃들과의 교류를 끊고 집 밖으로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으며 혼자 있거나 데니얼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사라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했지만 엘리자베스는 그저 너무 바쁘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을 뿐입니다. 한편 데니얼 역시 불안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하디는 최근 몇 달 동안 그의 학교 기록에서 성적과 출석률이 하락한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의 친구들 중 일부는 그가 점점 더 내성적이 되고 가족에 대한 대화를 피한다고 말했습니다. 데니얼은 평소 다니던 동아리와 스포츠 클럽 활동을 중단하고 대신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집 밖에서 때로는 늦게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자기 속으로 파고들었고 아무도 그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종합하면서 하디 경관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더 명확한 그림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워커 가족이 외부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 갈등으로 인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핵심 증거 중 하나는 워커 가족의 집 주변에 설치된 세테디 녹화 영상이 됩니다. 하디는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몇 주 전부터 리처드가 데니얼과 엘리자베스가 함께 있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보며 반복적으로 녹화 영상을 확인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이 비디오들을 혼자서 서재의 고요함 속에서 보았습니다. 한 비디오에서 하디는 리처드가 집 복도에서 우연히 데니얼과 마주치는 순간을 봅니다. 그들 사이에 상호작용은 긴장되었습니다. 리처드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데니얼을 보았고 데니얼은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또한 같은 녹화 영상은 리처드가 비극 직전 살인 당일 몇 시간 동안 집을 떠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디는 이 시간이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리처드가 어디에 있었고 누구와 접촉했을 수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하지만 결과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친구들과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엘리자베스와 데니얼은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부 증인들은 어머니와 아들이 단둘이 있어서는 안 될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그들을 함께 보았다고 회상합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시선은 평범한 가족관계에 비해 너무 길고 깊었습니다. 사라 그린은 살인사건 약 일주일 전 늦은 밤의 한 특정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집 근처 차 안에서 데니얼과 엘리자베스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러다 갑자기 엘리자베스가 데니얼에게 몸을 기울여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치고는 너무 친밀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라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그 속에 불길한 긴장감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디 경관은 이 모든 사건들을 분석하며 워커 가족 내의 관계가 누구나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불안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는 리처드가 단지 엄격한 아버지이자 남편일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에 위협을 느꼈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디는 리처드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기 시작했지만 비극을 막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이 부분의 시나리오는 다음에 일어날 일의 기초를 다지며 워커 가족의 삶이 숨겨진 측면을 관객에게 드러냅니다. 새로운 단서와 증언이 나올 때마다 하디 경관은 이 가족의 근간에 놓인 어두운 진실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며 자신이 거짓, 열정, 배신으로 얽힌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됩니다. 엘리자베스와 데니얼 사이의 비밀스러운 관계에 첫 징후를 발견한 존 하디 경관은 비극이 일어나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워커 가족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초기 의심은 깊이 숨겨져 있던 비밀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새로운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됩니다. 하디의 첫 번째 단계는 워커 가족의 집안과 주변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초기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경관은 언뜻 보기에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세부 사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수백 시간 분량의 비디오를 검토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미묘한 차이를 포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특히 리처드가 집에 없고 데니얼과 엘리자베스만 남는 밤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녹화 영상에는 엘리자베스와 데니얼이 거실에 몇 시간 동안 함께 앉아 이야기하거나 그냥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디는 그들의 대화가 더 친밀해지고 몸이 가까워지며 그들 사이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순간들을 주목합니다. 이 장면들은 수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저도 허메레마 체응어디 가메디온가. 이는 엘리자베스와 데니얼의 관계가 오래전의 평범한 가족 관계의 범위를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하디는 모든 것을 연결하고 이 관계가 어떻게 리처드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하디 경관은 증인들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는 사라 그린과 마이클 존스와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전에 본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피하려고 했던 사라는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데니얼과 엘리자베스가 친구 이상의 포옹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으며 이는 이상하고 부적절해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어느 날 저녁 개를 산책시키다가 정원에서 두 사람이 너무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볼 가능성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이클 존스는 리처드가 죽기 며칠 전 그와 나눈 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리처드는 분명히 흥분하고 긴장했으며 자신의 집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고 언급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를 꺼렸습니다. 마이클은 당시 리처드가 단순히 과로했다고 생각하며 그 말에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말을 떠올리며 그는 친구가 끔찍한 무언가를 발견하기 직전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디는 리처드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아내와 입양 아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의심은 하디가 리처드의 컴퓨터에서 불륜을 감지하는 방법과 불륜의 징후에 대한 기사를 검색한 기록을 발견했을 때 더욱 강해집니다. 이 발견은 하디에게 리처드가 자신의 등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가족 내에서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무엇이 리처드를 그런 생각으로 이끌었을까요? 하디는 리처드의 개인 소지품, 특히
그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데이터 접근 허가를 받은 하디는 리처드가 생애 마지막 몇 주 동안 가족을 감시하기 위해 고용한 사립탐정과 활발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중 하나에서 리처드는 탐정에게 최악의 우려가 확인되었으며 이제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알립니다. 이 메시지들은 살인 동기를 밝히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리처드는 엘리자베스와 데니얼 사이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쌓여온 긴장감과 피할 수 없는 폭로에 대한 두려움의 절정이었습니다. 한편 하디는 엘리자베스와 데니얼 사이의 관계를 계속 조사합니다. 그는 그들을 두 번째 신문에 소환하여 이번에는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는 냉정했던 데니얼은 불안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질문에 혼란스러운 답변을 하고 그의 사건 버전은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디는 이 순간을 이용하여 반박하기 어려운 사실들을 제시하며 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데니얼은 엘리자베스와의 관계를 부인하려고 하지만 하디가 점점 많은 증거를 밝히면서 그의 방어는 약해집니다. 엘리자베스는 반대로 더 자제된 태도를 보입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녀의 눈은 내면의 갈등을 드러냅니다. 하디는 그녀가 감정적 붕괴 직전에 있으며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편지, 사진, 비디오 녹화 영상에 대해 언급하며 이는 그녀와 데니얼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비밀이 더 이상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수사 단계 끝에서 하디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습니다. 그는 리처드의 개인 일기장을 발견하는데 거기에는 엘리자베스와 데니얼의 행동에 대한 그의 관찰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혼, 엘리자베스의 모든 재산권 박탈, 데니얼에 대한 양육권 박탈에 대한 리처드의 계획도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기록에서 리처드는 자신이 살해된 바로 그날 저녁 엘리자베스와 이야기하려는 의도를 적습니다. 이 발견은 살인 동기를 확증합니다. 아직어도 엘리자베스와 데니얼은 자신들의 관계가 폭로될 것이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리처드가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디는 이제 자신의 결론에 확신하지만 사건을 마무리하고 범죄자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모든 핵심 증거와 증언을 수집한 존 하디 경관은 이 어둡고 복잡한 이야기의 해결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비극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운명적인 밤의 사건들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그에게 극도의 집중력과 세부 사항에 대한 꼼꼼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의 밤은 워커 가족의 집에서 겉보기에는 평온하게 시작되었지만 그날 저녁 각 가족 구성원의 내면에서는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아내와 아들의 불륜을 이제 완전히 확신하고 이 상황을 영원히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디는 리처드가 오후 8시 45분에 서재에 들어갔다가 몇 분 후 이혼 서류와 엘리자베스의 불륜 증거로 보이는 것을 들고 나오는 CCTV 영상을 발견합니다. 그는 이 밤이 그들의 관계의 끝이 될 것이라고 결심합니다. 엘리자베스는 그 사이 거실에 앉아 책에 집중하려고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다른 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녀는 리처드가 모든 것을 알아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폭로가 임박했음을 느낍니다. 그녀는 자신이 예상하는 끔찍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대화를 마음속으로 준비합니다. 자기 방에 앉아있는 데니얼 역시 집안의 긴장감을 느낍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와 자신이 너무 멀리 갔고 이제 모든 것이 재앙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합니다. 리처드는 서재에서 나와 엘리자베스가 앉아있는 거실로 향합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폴더가 들려있고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습니다. 그는 그녀 앞에 멈춰서서 폴더를 테이블 위에 던지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 순간은 비디오 녹화 영상에 포착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리처드는 폴더를 열고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비밀스러운 만남, 엘리자베스가 그와 시간을 보내기를 꺼리는 것, 그들의 잦은 다툼. 그는 자신의 의심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문서를 테이블 위에 늘어놓고 이 모든 것이 법정에서
그녀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방어하기 시작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분노로 떨립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의 실패는 리처드 자신의 탓이며 그가 결코 진정으로 그녀 곁에 있지 않았다고 말하며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리처드는 확고하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작정입니다. 데니얼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과 엘리자베스의 모든 재산권 박탈. 그들의 대화에서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곧 논쟁은 격렬한 다툼으로 번집니다. 이때 비명 소리를 들은 데니얼이 자기 방에서 나옵니다. 하드 방에서 나옵니다. 그는 리처드와 엘리자베스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거의 맞닿을 듯 마주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들을 말리려고 개입하지만 이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리처드는 그에게 급히 돌아서서 배신했다고 비난하며 그를 아들이 아니라 가족을 파괴한 외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들은 데니얼 안에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감정의 파도를 불러일으킵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열등감으로 가득했던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그는 리처드에게 결코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비난하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집니다. 분노의 눈이 먼 리처드가 데니얼을 때리려 하자 그는 피하고 리처드를 밀칩니다. 엘리자베스는 공황 상태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아들에 대한 사랑과 남편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 순간 그녀는 리처드가 살아남으면 자신들의 삶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정에 휩싸인 그녀는 갑자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무거운 물건인 벽난로 선반 위의 조각상을 집어들어 리처드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것을 본 데니얼은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지만 동시에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리처드가 살아남으면 그들은 감옥에 가고 끝없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공황과 절망 속에서 그는 시작된 일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같은 조각상을 들고 몇 차례 더 가격하여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리처드의 피가 바닥에 쏟아지고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엘리자베스와 데니얼은 숨을 죽인 채 시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저지른 일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방금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치며 그들 주변의 세계는 무너지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두렵습니다. 이 순간 여전히 충격 상태에 있는 엘리자베스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데니얼에게 범죄를 숨기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함께 피를 닦고 범행 도구를 숨기고 리처드의 실종을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하며 미친 듯이 흔적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밤의 장막 아래에서 일어나며 그들의 모든 발걸음은 두려움과 절망에 의해 움직입니다. 한편 엘리자베스와 데니얼이 범죄를 은폐하려는 동안 하디의 수사는 가족 내 갈등이 단순한 부부 불화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음을 점점 더 밝혀냅니다. 새로운 단서와 증언이 나올 때마다 이 이야기에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어둡고 위험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디는 비극이 우발적인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결국 파괴적인 힘으로 폭발한 오래되고 깊이 숨겨진 갈등의 결과였을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디가 데니얼이 초기 증언과는 달리 살인 당일 밤 실제로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디는 이 범죄 해결의 열쇠가 엘리자베스와 데니얼 사이의 관계 역학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행 내가다 이체인 차나 선호생의 병더 어나치원의 가만체 비케 하디는 해결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 운명적인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맞춰야 합니다. 그는 앞에 어려운 결정과 잠재적으로 위험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건을 끝까지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리처드 워커 살인 사건은 작은 마을의 중심 주제가 되고 지역 주민들은 불안 속에서 수사의 모든 단계를 지켜봅니다. 수많은 증거와 증언을 수집한 존 하디 경관은 이 복잡한 이야기에 모든 조각을 맞추고 누가 실제로 이 범죄의 배후에 있는지 증명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단계에 직면해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디는 모든 핵심 증인들을 다시 신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특히 엘리자베스와 데니얼과 대화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엘리자베스는 점점 더
취약해 보입니다. 그녀의 외적인 자제력은 증거와 하디의 질문의 무게 아래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드. 그녀는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반복해서 주장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변명하려는 시도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데니얼은 반대로 극심한 스트레스의 징후를 보입니다. 한때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이 있었던 청년은 이제 억눌리고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하디는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초기 증언과 점점 더 달라지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특히 데니얼은 살인당일 밤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시간에 누가 집에 있었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경관은 이제 더 공격적인 신문 방법을 사용할 때라고 결정합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와 데니얼 사이의 관계의 본질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에 대해 알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하디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눈에 두려움이 가득 차는 것을 봅니다. 데니얼은 이 질문들을 듣고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그는 주제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는 하디의 의심을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동시에 하디는 추가 증거를 계속 수집합니다. 그는 워커 가족의 집, 특히 리처드의 서재를 섬세하게 조사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전에 간과되었던 해결의 중요한 열쇠들을 발견합니다. 책상 서랍 중 하나에서 그는 숨겨진 USB 드라이브를 발견하는데 여기에는 리처드의 개인 일기 녹음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녹음에서 리처드는 엘리자베스와 데니얼의 행동에서 이상한 변화를 어떻게 감지하기 시작했는지 자신의 의심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들을 어떻게 미행하고 전화 통화와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오디오 파일 중 하나에서 리처드는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사립 탐정을 만나려는 의도를 밝힙니다. 이 녹음들은 리처드가 실제로 아내와 입양 아들을 폭로할 작정이었으며 그의 살인이 바로 이 비밀스러운 관계를 은폐할 목적으로 계획되었을 수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동시에 하디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빗자국을 분석한 법의학 감정 결과를 받습니다. 전문가들은 살인 도구인 조각상에 엘리자베스와 데니얼의 지문이 모두 존재함을 확인합니다. 이 발견은 그들의 알리바이를 최종적으로 무너뜨리고 둘 다 이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하디는 그날 밤의 사건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증인들을 계속 찾습니다. 그는 사라 그린을 찾아내는데 그녀는 살인 당일 밤에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을 기억해냅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습니다. 워커 가족의 집을 지나가면서 그녀는 리처드의 서재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당시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세부 사항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녀는 하디와 공유합니다. 이 정보는 하디가 그날 밤의 사건을 훨씬 더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는 살인 전에 리처드가 서재에 있었으며 아마도 엘리자베스, 데니얼과 대화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들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서재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집 밖에서도 들렸을 수 있습니다. 살인 후에는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불을 껐는데 이는 범죄를 은폐하려는 의도를 확인시켜줍니다. 하디는 이제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때라고 결정합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와 데니얼을 최종 신문에 소환하여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사용하여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을 제시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지문, 리처드의 오디오 녹음, 사라 그린의 증언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들의 관계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며 자신이 수집한 모든 정보가 그들의 유죄를 가리킨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절망에 빠진 엘리자베스는 더 이상 명백한 사실을 부인할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리처드가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폭군이었기 때문에 절망에 이르렀다고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디는 이것이 살인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데니얼은 어머니가 증거의 무게 아래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역시 항복합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와 자신이 폭로를 피하고 비밀을 지키기 위해 살인을 계획했다고 자백합니다. 그는 어떻게 흔적을 지우려고 했는지, 경찰이 우발적인 살인이나 정당방위로 간주하기를 바라며 모든 세부 사항을 어떻게 계획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를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풀어낸 하디, 경관의 끈기였습니다. 자백 후 하디는
엘리자베스와 데니얼을 체포합니다. 이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계이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디는 유죄 판결을 위해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재판 준비가 남아있음을 깨닫습니다. 한편 도시는 이 비극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성공적인 가족의 외관 뒤에 그런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워커 가족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사라, 그린과 마이클 존스는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들은 친구들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상황을 오랫동안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사 단계를 마친 하디는 이 사건이 그의 경력에서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가장 행복해 보이는 가정에도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며 그의 임무는 범죄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세부 사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시나리오 부분은 사건의 복잡성과 혼란스러움을 강조하며 수사가 어떻게 하디를 단계적으로 진실에 접근시키는지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비극의 모든 참가자들이 겪는 감정적 긴장과 심리적 압박을 보여주며 이 이야기의 최종 마침표가 될 불가피한 재판으로 관객을 이끕니다. 자백으로 이어진 신문 후 존 하디 경관은 진짜 작업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비록 엘리자베스와 데니얼로부터 자백 진술을 받아냈지만 그는 법적으로 그들의 유죄를 확정하고 재판을 위해 사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이는 철저한 준비를 요구합니다. 그런 의제다이다 강태적거려서 실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인단이 자백 자체뿐만 아니라 범죄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와 데니얼은 저항 없이 체포되지만 도시는 충격과 혼란에 빠집니다. 어머니와 입양 아들이 가장의 살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가고 대중의 반응은 양극화됩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자베스를 가정폭력의 희생자로 보고 동정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녀와 데니얼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범죄자라고 비난합니다. 지역 뉴스에서의 사건 보도는 점점 더 감정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하며 여론의 불길에 기름을 붓습니다. 존 하디는 앞에 어려운 재판 과정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건 자료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는 수집된 모든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고 증인 진술을 기록하며 전문가들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의 주요 임무는 피고인들의 유죄를 법원에 확신시킬 반박할 수 없는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디는 자백이 사건의 핵심적인 순간이지만 변호인단이 심리적 압박이나 다른 요인으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한편 엘리자베스와 데니얼은 격리되어 각자 별도의 감방에 갇혀 재판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이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는 새롭고 어두운 삶의 단계에 들어섭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행동이 남편의 죽음과 그녀의 삶 전체의 파괴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종종 혼자 시간을 보내며 그 운명적인 밤의 사건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봅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죄책감과 변명이 싸우고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점점 자주 생각합니다. 데니얼 역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 그의 미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와의 관계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알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파괴한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죄책감에 직면해야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을 찾으려고 하지만 매번 같은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하디에게도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법정에서 면밀히 검토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일하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증인들에 대한 추가 신문을 진행하여 자신의 입장을 강화합니다. 그는 또한 엘리자베스와 데니얼에 대한 기소가 가능한 한 강력하게 제시되도록 검사들과 협력합니다. 워커 가족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던 사라, 그린과 마이클 존스도 이 과정에 연루됩니다. 그들은 증언을 위해 법원에 소환됩니다. 사라는 엘리자베스의 행동 변화를 목격한 사람이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 비극에 대한 자신의 연루를 느끼며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사건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녀는 자신의 말이 한때 친구로 여겼던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입장에서 역시 압박감을 느끼지만 정의가 승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사건이 마침내 법원에 접수되자 복잡한 법적 공방이 시작됩니다. 변호인단은 엘리자베스를 가정폭력의 희생자로 묘사하려고 하며 그녀가 리처드의 폭정으로부터 자신과 아들을 보호하려는 열정의 발작 속에서 행동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가 겪었던 압박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데니얼 역시 두 불길 사이에 끼어 어머니의 압력하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으로 묘사됩니다. 변호인단은 그의 어린 나이와 심리정서적 상태에 초점을 맞추며 그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디와 검사들은 강력한 기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CCTV, 녹화 영상, USB, 드라이브에서 발견된 오디오 파일, 그리고 엘리자베스와 데니얼의 행동이 고의적이었음을 증명하는 다른 설득력 있는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신문 중 얻은 자백 진술도 사건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비록 변호인단이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려고 했지만 재판 과정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진정한 시련이 됩니다. 각 공판에는 언론과 대중 대표들이 참석하여 사건의 전개를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기자들은 사건의 모든 측면을 분석하는 기사를 게재하며 이는 사회의 관심과 의견 양극화를 더욱 부추깁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자베스와 데니얼이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들의 상황의 희생자로 봅니다. 재판 과정이 계속됨에 따라 하디는 개인적인 의구심에 직면합니다. 비록 그는 자신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있지만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는 무엇이 이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는지 생각하며 상황이 겉보기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행복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던 가족이 비극이 일어나기 전까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숨겨진 열정과 갈등의 압력 아래 어떻게 무너졌는지 봅니다. 이 시나리오 부분은 사건의 법적, 도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며 수사 및 재판 과정이 피고인뿐만 아니라 비극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하디 경관은 정의를 실현하려는 결의에 차서 자신의 노선을 계속 밀고 나가지만 정의와 인간관계의 본질을 제고하게 만드는 내적 질문에도 직면합니다. 재판 과정이 마침내 절정에 이르렀을 때 법정 안의 긴장감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참가자는 이날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길 것임을 이해합니다. 엘리자베스와 데니얼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절망,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모든 과거와 미래가 법원이 내릴 판결로 귀결되는 진실의 순간입니다. 검사는 모든 수집된 증거를 하나에 끊을 수 없는 실로 엮어 최종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는 리처드 워커를 자신의 아내와 입양아들에 의해 시작되고 실행된 잔인한 음모의 희생자로 묘사합니다. 검사는 리처드가 비록 엄격하고 요구가 많았지만 그런 운명을 맞을 자격이 없었으며 그의 살인은 범죄적 관계를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인 폭력 행위였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와 데니얼의 동기, 정의를 속이려는 시도, 그리고 그들이 보호해야 했던 가족의 파괴에 초점을 맞춥니다. 검사는 오디오 녹음, CCTV, 영상,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을 그들의 유죄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는 리처드의 살인이 신중하게 계획되었고 결과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저질러졌다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남기지 않습니다. 검사는 그러한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최고형을 요구합니다. 변호인단은 엘리자베스와 데니얼을 비극적인 결정으로 이끈 복잡한 상황을 강조하며 배심원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들은 엘리자베스를 리처드로부터 수년간의 정서적, 심리적 학대로 인해 망가졌으며 그들의 의견으로는 격정 속에서 행동한 여성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데니얼을 어머니의 영향 아래 있었고 상황의 압박을 감당할 수 없었던 청년으로 제시합니다. 변호인단은 살인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 내 상황이 달랐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고조되는 갈등의 결과였다고 강조합니다. 변호인단은 데니얼의 정신 상태에 초점을 맞추며 그의 어린 나이와 정서적 불안정성이
그의 행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의 우울증이 장기간의 스트레스와 긴장된 가족 관계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진술하는 전문가들을 동원합니다. 변호인단은 데니얼이 가혹한 판결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감옥수감보다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배심원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재판 과정의 감정적인 절정은 엘리자베스의 증언이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결정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눈물을 흘리며 리처드와의 결혼 생활이 점차 무너지고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데니얼과의 관계가 실수였으며 둘 다 감정에 얽혀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인정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도 표현합니다. 그녀는 결코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용을 구합니다. 데니얼, 아마도 내일이 가란티가 어제 빛가 던데 대정자습이다. 그의 목소리는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를 표현할 때 떨립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에 대한 감정과 감정에 저항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관계가 가족의 파괴로 이어졌다고 인정합니다. 데니얼은 자신이 실망시킨 모든 사람들, 특히 자신이 생명을 빼앗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판결을 내릴 때 자신의 어린 나이와 어려운 정서적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배심원들에게 요청합니다. 양측이 변론을 마친 후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그들의 임무는 제시된 증거를 평가하고 피고인들이 리처드 워커 살해 혐의에 대해 유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어떠한 감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배심원들은 판결을 위해 퇴정하고 법정에는 침묵과 긴장된 기다림이 감돕니다. 법정에 앉아있는 하디 경관은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수집된 증거가 엘리자베스와 데니얼의 유죄에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으며 어떤 판결도 잃어버린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합니다. 마침내 배심원들이 법정으로 돌아옵니다. 할게 면세가 베어머리 다운다. 배심원 대표가 일어나 판결을 발표합니다. 엘리자베스와 데니얼은 리처드 워커 살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판사는 각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기간을 정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범죄에서의 주도적인 역할과 행동의 고의성을 고려하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데니얼은 그의 어린 나이와 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15년 후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2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법정에서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특히 그의 친구들과 지인들 사이에서는 데니얼에게 약간의 동정심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그가 감정과 어머니의 의지에 따라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 특히 리처드를 알았던 사람들은 판결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며 정의가 승리한 것에 만족합니다. 기자들과 대중은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는 기사와 보도를 계속 게시하며 사건을 논의합니다. 하디에게 이 사건의 마무리는 힘든 순간이 됩니다. 비록 유죄 판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만족감은 없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는 승자가 없었으며 파괴된 워커 가족은 숨겨진 열정과 갈등이 어떻게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비극적인 상기물로서 도시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임을 깨닫습니다. 엘리자베스와 데니얼은 각자의 방식으로 감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속죄하기 위한 긴 여정이 앞에 놓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감방에 홀로 남겨진 엘리자베스는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죄책감에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데니얼은 자신의 젊음과 수년 후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바로잡기 위한 힘을 찾으려고 결심합니다. 비극이 일어났던 도시는 힘든 감옥 환경에도 불구하고 점차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워커 가족에 대한 기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겉으로 보이는 행복 뒤에 파괴적인 힘이 숨겨져 있을 수 있으며 다가오는 재앙의 징후를 제때 알아차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예시로 이야기합니다. 워커 부부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도시의 삶은 평상시의 리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지만 비극의 여파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집니다. 비록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 처벌을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겉보기에는 가장 견고해 보이는 가족조차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물로 남아 있습니다. 종신형을 복역 중인 엘리자베스 워커는 깊은 우울증 상태에 있습니다. 감방에서의 매일은 그녀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던 그 운명적인 밤을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리처드의 죽음으로 이어진 모든 행동, 모든 순간을 되새기며 생각에 잠깁니다. 주기적으로 심리학자들이 그녀를 방문하지만 그들의 도움은 그녀를 짓누르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기가 시작된 지 몇 달 후 그녀가 리처드의 가족과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쓴 편지는 답장 없이 남겨집니다. 날이 갈수록 엘리자베스는 현실에서 점점 더 멀어지며 만약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모든 것이 어떻게 달라졌을지에 대한 끝없는 생각에 잠깁니다. 비록 더 짧은 형을 선고받았지만 데니얼 워커 역시 감옥에서 자신의 범죄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며 이는 그의 고립감과 절망감을 더욱 증폭시킬 뿐입니다. 어머니와 달리 데니얼은 일어난 일에 대처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교도소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다른 수감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지원 그룹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이것은 속죄를 찾고 아직 끝나지 않은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는 엘리자베스에게 편지를 쓰지만 답장을 받지 못하며 이는 그의 내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데니얼은 자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개발에 전념하기로 결심합니다. 바체리 햄치입니다. 하던 무더다 레디 가렘시디가 지견도움이 갔습니다. 워커 가족을 알았던 사람들은 닫힌 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해 자신들이 얼마나 몰랐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역 신문에는 자신을 번영한다고 여기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기사가 실립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미래의 유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들과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정서적 상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이웃들은 서로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며 유사한 사건의 반복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조나리 경관은 평상시 업무로 돌아가지만 워커 사건은 그에게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는 이 수사를 사실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그가 직면해야 했던 도덕적 딜레마 때문에 그의 경력에서 가장 어려운 사건 중 하나로 간주합니다. 하디는 종종 이 가족을 떠올리며 만약 누군가가 위기의 징후를 제때 알아차렸다면 비극을 예방할 수 있었을지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다른 경찰관들과 주민들이 유사한 상황을 인식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가정 폭력 예방 지역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워커 가족의 이웃이었던 사라, 그린과 마이클 존스도 사건의 여파를 경험합니다. 사라는 자신이 재앙의 징후를 더 일찍 알아차릴 수 있었고 자신의 침묵이 여러 면에서 비극에 기여했다는 것을 깨닫고 위기 상황에 처한 가족을 돕는 지역 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네. 그녀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책감을 속죄하고 미래 유사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비극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적었는지 깨닫고 더 내성적이 됩니다. 지역, 교회에는 리처드 워커를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집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리처드뿐만 아니라 이 비극에 영향을 받은 모든 파괴된 삶을 기억하기 위해 찾아오는 장소가 됩니다. 추모비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기리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사건은 도시 역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지만 워커 가족에 대한 기억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일 뿐만 아니라 숨겨진 열정과 갈등이 삶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상기시키는 전체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마무리한 하디는 자신의 일이 범죄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계속 복무하지만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워커, 가족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떠올립니다.